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내일이면 끝납니다. 엄마가 사랑해. 1986년 경기도 화성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살해되었습니다. 채소를 팔러 이른 새벽 집을 나섰던 71살의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회사원, 퇴근길 남편을 마중 갔던 젊은 부인, 생일 파티를 앞둔 여고생까지 무려 6년 동안 죄 없는 여성 9명이 계속해서 살해되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200만 명이 넘는 경찰이 동원됐지만 결국 우리는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범인을 잡는다 해도 죄를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던 그 살인마가 지금 이 순간 우리들 사이 어딘가에 숨어서 새로운 먹잇감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공소시효. 미치도록 잡고 싶은. 어둠만이 내려앉은 평택의 한 시골 마을 버스 정류장. (1999년 2월 13일) 사건은 마을로 도착하는 마지막 버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18살 송혜이 양은 집으로 가기 위해 막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평소처럼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한 송혜이 양. 가로등조차 없는 캄캄한 길이었지만 혜이는 매일 밤 이 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을로 향한 길로 들어선 지 얼마 후 혼자 집으로 향하던 18살 소년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체 18살 여고생 송혜이 양에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로부터 3년 후 혜이가 실종된 바로 그 버스 정류장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송혜이 양과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던 전 씨. 그녀의 손에는 딸의 생일 선물인 피자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피자를 사느라 평소보다 늦어진 귀갓길이었습니다. 그렇게 15분. 전 씨는 송양이 내렸던 바로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합니다. 그리고 전 씨 역시 가로등조차 없는 어두운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당시 시간은 밤 9시에서 9시 30분경. 그리고 어떤 목격자나 증거도 없이 전 씨 역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실종된 세아의 엄마 전 씨. 그런데 141일 후 동네 입구 논두렁에서 사체 한 구가 발견됩니다. 양말은 신겨진 채 위도시 말려 올라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체. 바로 사라졌던 전 씨였습니다. 평택의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벌어진 하나의 실종과 하나의 살인 사건. 같은 장소에서 3년의 시간을 두고 벌어진 두 개의 사건. 과연 사라진 두 여인이 말하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 그 장소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밤중마다 버스 정류장을 배회하면서 여자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 사건 하나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철저히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과연 용의자 X는 정말 연쇄살인범일까요? 오 교수님 어떠십니까? 이게 전씨 사건하고 송양 사건하고 이 동일범에 의한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 그 장소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혹시 최초에 이 송양이 실종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살인 사건으로의 수사가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지역에 와서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관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보고 범죄자가 기다리다가 가까운 위치에서 성폭행하려고 달려든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충동적 범죄거든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실종 직전의 상황은 어떨까요? 혹시 거기에 새로운 실마리가 있지는 않을까요? 1999년 2월 13일 16년 전 혜양이 사라진 그날부터 아버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최북단에서 최남단 무인도까지 이 트럭을 타고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오직 딸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고 있는 아버지. 전국 도처에 걸리지 않은 곳이 없는 혜이의 실종 플래카드. 그동안 이렇게 내걸고 붙인 실종 전단이 수만여 장입니다. 그간 혜이를 보았다는 제보 전화만도 수백 통. 대체 그날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답답함과 억울함, 그리움이 사무친 16년. 갈아야 돼. 이 현수막은 15일을 남기지를 않아요,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런 걸 해가 지나가다, 만약에 지나가다 보면은 걔 자체부터도 얼굴을 돌릴 거예요. 내가 저렇게 더러운가. 딸이 사라진 이후 그의 인생도 사라졌습니다. 딸을 찾아다니느라 일은 그만둔 지 오래. 일상을 챙기는 일도 불가능했습니다. 그건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을 기다리던 엄마는 사건 발생 4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참아낸 시간이 16년. 반은 미친 사람이 돼버린 거야. 반은. 무조건 지나가도 학생만 보면 쫓아와 들여다보고 결국에는 견디질 못하고 농약 먹고
저는 전단지 끌어안고 갔지만 살아있다면 올해로 34살이 됐을 송혜이 양. 현수막 갈리는 거 보면은 웃는 얼굴 보고 싶어. 제가 나 기다리는구나. 사람만 있고 건강하게만 있고 아빠가 만날 날만은 기다리고 뛰는 것만. 혜이 양이 사라진 그날, 버스 정류장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1999년) 실종 당일, 혜이 양은 그날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9시 45분. 나 먼저 못하는 거 아니야? 밤 9시 45분경 급하게 친구 집을 나왔고 밤 10시 가까스로 집으로 향하는 마지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혜이 양의 목적지는 버스의 종점. 막 찾아보니 손님은 2-3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혜이 양 외에 낯선 30대 남자 한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그 남자에 대해 좀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평택이었던 승객인데요. 서정리까지 가서 안 내려서 내리라고 했는데 다시 할이 와서 이 학생하고 같이 내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혜이 양과 함께 막차에 탔던 30대의 남자. 비교적 큰 키에 검은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던 남자는 혜이 양과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곧 마을로 향하는 어두운 길로 접어들었을 두 사람. 마을로 향하는 유일한 길인 그 길 어딘가에서 두 사람은 반드시 마주쳤을 것입니다. 용의자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는 송양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 30은 넘어 보이고 보통 체격의 치기가 약간 심하진 않은데 깨우니까 의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 모자를 눌러쓰고 등산화를 신고 있던 남자. 5리터 점퍼 차림에 당시 30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실종 직후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남편분한테 전화를 하고 그 하차한 지점 동네를 전부 다 탐문 수사를 했죠. 과연 그 송혜이 양을 따라 내린 30대 후반의 남자가 그 동네 사람인지 아닌지를 찾고자 탐문 수사를 많이 했는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닌 걸로만 확인이 됐고요. 현재까지 그 남자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인적 사항이나 그거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딸이 내렸을 버스 정류장을 서성이는 혜이 양의 아버지. 그는 혜이를 따라 내린 그 남자를 아직 찾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찾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찾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내 복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건가 봐. 1999년 2월 13일 버스 정류장에서 사라진 이후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혜이 양. 그런데 3년 후 혜이가 실종된 바로 그 버스 정류장에서 또 한 명의 부녀자가 사라집니다. 세 아이의 엄마인 전옥분 씨입니다. 실종 당일 전 씨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는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선 후 친정 조카의 집들이에 가기 위해 서울로 갔습니다. 실수인지 우연인지 전 씨는 그날 좀처럼 빠뜨리지 않은 휴대폰을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40분경 전 씨는 같이 집들이에 갔던 오빠 부부와 평택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휴대전화를 빌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금 평택에 도착했어. 집에 태워다 주겠다는 오빠의 말을 한사코 거절한 전옥분 씨. 그녀가 향한 곳은 인근의 피자 가게. 생일을 맞은 딸을 위해 피자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저녁 8시 버스를 놓쳐버린 전 씨. 같은 시간 전화했던 버스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와 있었던 남편. 저기 미안한데 핸드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고마워요. 나 엄마인데 엄마가 피자 샀어. 도착 시간을 다시 알려주려던 찰나 끊기고만 전화. 여보세요. 8시 40분경 전 씨는 전화를 다시 걸지 않고 그대로 버스에 오릅니다. 평택역에서 집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는 약 20분 거리. 밤 9시경 전옥분 씨는 집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하찮은 모습이 그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3년 전 혜희 양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간 전 씨. 다른 지름길이 없었으니 전옥분 씨가 이 길을 걸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마을로 접어든 지 얼마 후 전 씨는 그대로 실종됐습니다. 그렇게 전 씨가 사라진 다음 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녀의 유류품이 발견됩니다. 마을에서 30km 떨어진 수원의 한 비상활주로 인근에서 전 씨의 신용카드가 발견된 겁니다. 곧바로 남편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전단지까지 만들어 아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41일 후 논두렁을 태우던 마을 주민이 자신의 논에서 참혹한 시신이 된 전 씨를 발견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송아지나 이런 거 짐승 뭐 낳았다 죽은 거 갖다 버린 거를 말고 그냥 왔는데 양말이 눈에 띄었어요 그냥. 아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시체로 알았지. 당시 사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만큼 훼손이 심각한 상태. 유류품들과 DNA를 조사한 결과 예상대로 피해자는 141일 전에 실종된 전 씨였습니다. 당시 시신 옆에는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가 벗겨진 채 놓여 있었고 윗옷은 말려 올라가 머리 쪽을 가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9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신발 한 짝. 특이하게도
귀중품인 반지와 귀걸이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부패가 너무 심해 사인도 특정할 수 없는 상태. 신겨져 있는 양말과 얼굴로 말려 올라간 위도, 벗겨진 청바지와 신발이 범행을 밝힐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13년째. 전 씨의 가족은 아직 그 마을에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거실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아내의 사진들. 손녀의 집사람이야. 얘는 어머니 아버지고. 한 남편의 아내이자 세 아이의 엄마인 전 씨가 사라진 이후 가족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이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니까. 사람 잃고 동기간에 다큰 거 해놓고 언니 포인이란 말이야. 애들은 또 지엄마 소리도 못 부르게 해놓고 이제 얼마나 이게 지금 나 가슴에 한이 되냐고요. 지금 커가면서 엄마 생각이 하면은 그 분명 지금도 어딘가에서 범인은 어딘가에 살고 있을 텐데 잡히면 진짜 내 손으로 한번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진짜. 전 씨가 사라진 그 길은 현재 일부 확장 공사를 한 상황. 당시 담당 형사는 전 씨의 사건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장소가 그 당시에 전옥분 씨 시신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사체가 유기된 곳은 길가에서 조금 떨어진 둔덕 아래, 마을에서 겨우 900m 정도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지점입니다. 하지만 주인도 잘 찾지 않는 버려둔 땅인데다 사람들의 통행마저 적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이제 도로가 비포장 도로였었고요. 차량 통행 왕래가 별로 없는 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간다면 거의 이 동네 사신 분들이 들어가는 거지 외부인들이 이 길을 이용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인 이 길. 당시에는 짧은 2차선 도로와 농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아니라면 올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할 평범한 시골길입니다. 2002년 당시의 위성 지도입니다. 전 씨의 집과 버스 정류장의 거리는 약 1.2km. 전 씨의 사체가 발견된 곳은 버스 정류장 400m 지점입니다. 도로 공사를 하기 전 당시 이곳은 농로였습니다. 그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이거 그 사람 죽고 나서 개발돼서 이렇게 됐지. 아유 무섭지. 그때는 거기 산이요. 뺑 돌려 있을 게 있었어요.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 도로 공사로 인해 길은 포장되고 모습도 달라졌지만 여전히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전 씨가 홀로 걸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길은 약 400m입니다. 그곳에서 전 씨는 누군가를 만났고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 다음날 마을의 한 이웃이 전 씨의 유류품을 발견합니다. 바로 전 씨가 들고 있었던 피자 박스를 길에서 발견한 겁니다. 당시 피자 박스가 떨어져 있었던 장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쯤 됐어요. 여기쯤. 이 길에 가서 이렇게 있어갖고서 막 흩어졌어. 막 피자하고 저기 과자 봉다리가 거기 들었더라고요. 피자 박스가 떨어진 곳은 전 씨가 내렸던 버스 정류장에서 150m 떨어진 지점.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서 최초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조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피자가 떨어져 있던 그 위치에서부터 신발이 떨어져 있는 그 위치까지 이동을 하고 난 이후 어떤 성폭행이라든가 또는 살인 행위가 저질러졌고 거기에서 9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체가 발견이 됐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한 30분 이내에 모든 일들이 종결됐을 것이다. 결국 피해자가 떨어진 지점인 정류장 150m 지점에서 범인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결론. 그렇다면 혹시 혜이 양처럼 누군가 버스에서 따라 내린 것은 아닐까? 수소문 끝에 당시 전 씨가 탔던 노선을 운행했던 버스 기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단독 노선이거든. 그게 그 단독 노선 한 대가 뛰는 거야. 한 대가 이런 시내처럼 몇 분 간격 뭐 3분, 2, 3분 간격 이런 게 아니고 몇 시간이지 몇 시간 이렇게 갔다 오고 거기까지 가는 그 일반인들 그런 대부분 다야 노인애들 그런데 일찍 끊어진다고. 그 동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모르세요? 버스 기사는 당시의 전 씨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중요한 목격자가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저기 미안한데 핸드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야. 바로 사건 당일 전 씨에게 휴대폰을 빌려준 여고생. 우리는 어렵게 그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당시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버스를 타신 건 맞아요? 그러면 내리실 때는 기억하세요? 당시 주변 용의자에 대한 기억은 없는 상황. 전혀 특별할 것 없었던 귀갓길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돼버린 전 씨. 과연 그날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용의자 어떤 사람일까요? 이 범인 누굴까요? 이거 어떻게들 보십니까? 그 송혜이 양 사건의 경우에는 그 송혜이 양이 버스에서 내릴 때 30대 남성이 버스 안에서 같이 따라 내렸다는 목격 진술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지금이라도 그 남자를 추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수사 방법 중에 동일수법 전과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을 갖다가 노리는 범죄자가 있거든요. 이러한 범죄자가 다른 사건으로 혹시 검거가 돼가지고 교도소에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죄를 추궁해 보면은 이 사건과의 관련성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백골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건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라면 범행의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 성범죄의 목적이 참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하의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요. 벗겨져서 그 시신의 옆에서 발견이 됐고요. 하의는 완전히 벗은 채 그리고 상의가 말려 올라간 채 시신이 사실 발견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성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위에 옷이 말려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 성폭행의 흔적으로 보십니까? 그 성폭행의 흔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서 범인이 어떻게 사체를 유기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범인이 살해를 하고 난 이후에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발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끌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체중이 자연적으로 실려가지고 이 위도시 말려 올라 들어가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피해자를 성폭행을 목적으로 납치해서 끌고 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만약에 공범이 있었으면은 시신이 이런 식으로 방치된 상태로 발견이 되기보다는 무엇인가 은폐의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차량이 있었으면은 아마 상당 부분 시신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이나 좀 더 은폐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범인이 기동력이 없는 단독범의 소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변호사님? 이 전 씨가 사는 그 마을은 한 100여 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이 시종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전 씨와 어떤 원한이나 치정 이런 게 관계가 있었는지 수사관이 조사를 해봤는데 특별히 전 씨에게 어떤 원한이나 치정을 가질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단독범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정이 됩니다. 이 용의자, 일단 편의상 우리가 이 용의자를 용의자 X라고 부르겠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발생한 두 개의 사건. 마을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헤이 그 애도 여기 이 동네지. 요 하얀 집 앞에 지금 아무도 안 사는 집 있어요. 거기서 사랑방에서 살다가 저는 이사 간 거예요. 혜이 양의 실종 이후 비워진 집은 현재 폐가처럼 방치된 상황. 약 100여 가구 정도의 마을에서 사라진 2명의 여성. 마을의 양끝에 위치한 전 씨의 집과 혜이의 집은 무척 가까워 보였습니다. 실제로 두 집 사이의 거리는 약 70m. 똑같은 노선의 버스를 타고 똑같은 목적지로 향했던 두 사람. 1999년과 2002년이라는 시간차는 있지만 묘하게 일치하는 행적. 9시에서 10시경 유사한 시간대에 똑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똑같은 길을 걸었던 겁니다.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한 하나의 미제 실종 사건과 또 하나의 미제 살인 사건. 같은 시각, 같은 장소. 과연 두 사건의 공통점은 우연일까? 이게 굉장히 많은 지금 말씀을 나눴고 뭐 증거도 찾아봤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닮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범인은 이 지역을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그 왕래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저희가 추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범행 시각을 추정할 때는 9시로 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상당히 그 주의가 어두웠을 텐데 그러한 어떤 범행을 하고 또 사체를 유기하고 그 지역을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쪽 지역에 살고 있거나 또는 살고 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쪽 지역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 지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소위 그 지리적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전 씨 사건하고 송양 사건하고 이 동일범에 의한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 앞의 사건은 99년도 2월 달에 발생됐고 네. 뒤에 이제 전 씨 사건은 2002년도 9월 달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만약 이 두 사건만 본다면 심증 냉각기가 약 2년 7개월 정도 되는 그 동일범의 소행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놓치지 않아야 되겠고요. 특히 성도착 같은 것이 있어서 밤중마다 버스 정류장을 배회하면서 여자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 사건 하나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그 전에도 유사한 뭐 강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제추행이나 어떤 시도를 했다거나 또는 이 사건이 사실 미궁에 빠지면서 내가 범인이 검거가 안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만약에 느끼게 되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유사한 사건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병리학적으로 계속 그런 충동을 참을 수가 없고 뭐 이런 범인이 그런 성향이라고 치면 이게 살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연쇄살인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연쇄살인의 중간에 서 있는 지점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뭔가 중간 학습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초보자는 아니고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중간 학습 단계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전 씨가 버스 정류장에서 실종된 다음날 오전 10시경. 사라진 지 약 13시간 후 수원 비상활주로 인근 공사장에서 전 씨의 신용카드가 발견됐습니다. 카드가 발견된 곳은 일본 국도와 맞닿아 있는 공사장 옆 길가. 카드는 버려지듯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아내의 실종 상황들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는데요. 카드가 발견된 상황 역시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소리라고 있는데 비상활주로에서 상향선 그 9길에서 카드 한 장을 주워갖고 9월 27일 날 오전 10시에 이거를 카드 해서 갖다 줬나 봐요. 전 씨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수원의 카드 발견 장소까지의 거리는 약 30km. 차로 이동해도 40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현재도 차량 통행이 드문 외진 국도변. 이 국도변에 버려진 카드가 말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댁에서 여기까지 많이 왕래를 할 수 있는 길인가요? 거의 없죠. 여기 일부러 오기 전에는 여기 뭐 없어요. 그래도 뭐 여기 1년에 한 번도 안 오지. 솔직히 이 길은 뭐 1년에 한 번 뭐가 올 일이 없지. 결국 버려진 카드는 전 씨를 살해한 범인이 남긴 최초의 증거였습니다. 평택에서 어떤 사건을 저지르고 그 피해자의 물품을 가지고 수원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이 훨씬 농후해 보이고요. 왜 수원이냐? 아마도 수원과 연관된 뭐 연고지가 있기 때문에 직장이 있든 뭐 귀가지가 수원이든 아마도 그래서 수원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그 카드가 발견된 위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위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전 씨를 살해한 범인의 통행로인 이곳 인근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카드 발견지에서 약 10km 떨어진 화성의 한 버스 정류장. 어젯밤 경기도 화성에서 여대생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21살의 여대생이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 내린 뒤 감쪽같이 사라진 이유. 40여일 만에 사체로 발견된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 (2004년 10월 27일) 밤 8시 25분 수영 강습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던 여대생 A양. 당시 버스 CCTV 화면에는 그녀가 버스에 오르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집까지의 거리는 버스로 약 10여 분. 버스에 오르자마자 엄마에게 휴대폰 문자를 보냈던 그녀. 문자를 보낸 시각은 밤 8시 30분경 수영 강습이 끝나고 곧 집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밤 8시 35분
그녀는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정류장 근처 상가 지역을 향해 걸어간 것이 사람들이 목격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도보로 약 30분 거리. 그녀는 아마 상가 지역에서 농로로 연결된 이 길을 홀로 걸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여대생 A양이 내렸던 버스 정류장. 당시 그녀가 탔던 버스 역시 여전히 운행 중이었습니다. 평소 화성 지역 택시만 이용했을 정도로 조심성이 많았던 여대생 A양. 때문에 그녀의 실종은 지인들에겐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습니다. 남자애도 여자애도 구분 없이 되게 원체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친구들도 많았었고 리더십도 있고 공부도 되게 잘했었어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인이 아니고서는 차를 탈 애가 아니에요. 키도 170이 넘어요. 거의 건장한 남자에 대한 체형과 비슷한데 그런 애를 강제로 태어나면 불가능해요. 저희 동생도 다 하는 친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는 미스테리로 남아있고 그런 거예요. 호의 동승도 납치도 아니었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추측. 당시 함께 버스를 탔던 동승객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뚜렷한 용의자도 목격자도 없이 사라진 또 다른 피해자. 단순 실종이 아님을 직감한 경찰은 이례적으로 다음 날 새벽부터 광역수사대까지 동원해 발빠른 긴급 수색과 광범위한 목격자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종 다음 날부터 유류품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43번 국도를 중심으로 마치 전시하듯 일정한 간격을 두고 버려져 있던 유류품. 청바지와 점퍼 등 옷가지는 물론이고 휴대전화와 같은 소지품까지 20일 동안 14군데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광역수사대에서 사건을 지켜봤던 형사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양이 내렸던 동선을 따라서 피해자의 소지품, 그러니까 뭐 옷, 브레이저, 신발, 양말 이런 거를 마치 한 100m에서 200m 간격으로 전시하듯이 흩뿌려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분개했던 형사도 있을 거예요. 이거 우리 가지고 지금 나 잡아봐라 하고 장난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속에서 우라가 치는 형사들도 진짜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 거의 절대 다수가 그런 느낌 가졌을 거예요. 실종 20일째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유류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종 46일 후 모두의 희망을 저버린 채 여대생은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유기 장소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야산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은폐 시도 없이 방치하듯 유기된 사체. 만약에 깊숙이 유기하려고 그랬으면 땅을 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지 않고 그냥 그 현장 상황에서 그냥 나무로 반쯤 적정히 덮고 갔다는 거는 사체 처리하는데 커다란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 보다 집중했던 거는 내가 판단할 때는 소지품, 옷을 전부 벗기고 그 소지품에 집착했던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녀의 청바지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검출됐습니다. 곧이어 경찰은 화성 지역 남성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DNA 채취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장님이 무슨 용의점이 있다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피해자의 뭐 학교, 친구들부터 수영장,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까지 뭐 한 4만 명 가까이 DNA를 도출했는데 사실 이 부분 좀 뭐 문제점이 드러나기는 했죠. 그 DNA가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거는 이제 국가원에서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죠. 결국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벌어진 두 개의 살인 사건. 늦은 밤,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어둠 속으로 사라진 두 명의 피해 여성들. 사체 처리 방식 역시 매우 비슷한 두 사건. 집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방치하듯 유기돼 있었습니다. 또한 범행의 목적도 흡사합니다. 벗겨진 청바지와 정액 등으로 추정되는 성폭행이 동반된 끔찍한 살해 수법. 특히 두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지갑 없이 따로 길에 버려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공통점입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닮아있는 두 개의 사건. 긴 생머리에 170가량의 키, 외형마저 묘하게 닮아있는 두 사람. 평택과 화성, 두 버스 정류장은 화성, 평택, 수원을 잇는 국도로 연결돼 있습니다. 경기 서남부를 잇는 국도변 버스 정류장에서 사라진 3명의 여인들. 개별적으로 보이는 3개의 사건. 과연 이 세 사건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 2004년 10월 27일에 그 경기도 화성의 어떤 버스 정류장에서 여대생이 실종된 이후에 한 40여일 만에 인근 야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어떤 점이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전시 사건하고 이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하고는 상당히 공통점이 많은 사건인데요. 일단 외관상의 특징이 두 사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 160에서 한 70 사이의 키, 그러니까 적지 않은 키죠. 그리고 긴 머리를 하고, 그리고는 이 시간대, 실종된 시간대도 거의 저녁 시간대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8시에서 9시 사이 또는 조금 늦게 10시 사이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지역으로 보면 거리상은 한 3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평택의 버스 정류장부터 이 화성까지. 그러나 신용카드가 발견된 장소를 기점으로 보자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거리가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 같은 경우가 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방 범죄일 수도 있고 또 각자 다른 범인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전옥분 씨하고 화성 여대생은 이 사체로 결국 발견이 됐고요. 이 송혜이 양은 지금까지도 실종 상태입니다. 화면 보셨는데 이 정리된 세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세 사건이 만약에 서로 상호 유관한 사건이다라고 추정을 한다면 사실은 이 세 사건은 어떻게 범인 입장에서 보면 모두 성공한 사건이에요. 예, 결국은 목적을 달성하고 시신이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죠, 피해자를. 또는 완전히 발견도 안 되게 실종 상태로 그냥 진행이 안 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런데 과연 만약에 성적 욕구가 이렇게 도착적이고 가학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건이 이 세 사건밖에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고요. 더군다나 이런 종류의 욕구가 있는 사람 같으면 아마도 피해자를 물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미수 사건들이 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도를 따라서 그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던 강간 미수나 추행 사건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노력도 사실 이 대목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이 있는 미제 사건들을 갖다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미제 사건 중에는 혹시나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차량 번호가 찍힐 수도 있거든요. 예. 강력 미제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반 말씀이시죠? 네. 사실 이제 미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컨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사건이 이제 거의 이제 다 종결되고 난 이후 2010년인가 11년 그때 돼서야 그 지역에서 그 사건 발생 이전에 유사 강간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밝혀졌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가족을 잃고 그리고 이제 그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 유가족들이 느낄 수 있는 이 슬픔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문제는 이 걸림돌이 바로 이 공소시효 제도라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다 생각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이 살인이라든가 이런 강력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좀 그 고려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피해자와 유족,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 공소시효 개정 법률안에 관한 개정 그리고 처벌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살아서 만나서 꼭 돌아와 주고 꼭 아빠를 한번 찾아와 달라. 사랑한다 우리 혜희야. 너무너무 어쩔 수가 없다. 어린 게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새 애들이 전부 다 지금은 마치 장성했지만 평생에 엄마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애들이 컸다는 게 너무 불쌍해요. 누가 이렇게 이 가정을 이렇게 파탄을 했는지는 몰라도 죄를 안 받고는 안 돼요. 그 죄를 알아서 좀 그 사람한테 죄를 주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잊어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당신을 찾아내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힐 시간. 우리의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